최근에 미국의 움직임을 보니까 중국 쪽으로의 이제 뭐 관세 압박이라든지 무역적으로의 압박을 이제 펼치고 있는 새로운 산업군들이 뭐 조선이라든지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또 확산될 수도 있어요. 네, 옹달 책방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부자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수빈쌤, 이수빈 대표라고 합니다. 또 오랜만에 옹달 책방 또 출연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감사히 오게 됐는데, 오랜만에 오게 된 만큼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제가 공부한 내용들 또 아낌없이 같이 또 나누고 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이익도 좋은데 심지어 AI 모멘텀을 또 생각을 봤을 때 AI 하반기 때까지 계속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를 봤을 때는 여전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를 사고자 하는 입장에서 굳이 지금 내가 반도체 팔아야 돼?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의 힘의 크기는 하반기 때까지는 오히려 그렇게 또 크진 않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지러운 거죠. 돈의 흐름이 좀 강하게 뭔가 이동이 돼야 또 특출난 또 잘난 놈이 나와서 이쪽을 내가 공략을 할 텐데 막 생각보다 돈의 힘이 강하지가 않으니까 이것 조금 올랐다가 또 저것 조금 올랐다가 그러니까 또 찔끔찔끔씩 올라가는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세 때는 우리가 어떤 식의 전략을 펼치는 게 좀 좋겠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압도적으로 우리가 두드려 패야 하는 주도주가 딱히 보이질 않아요. 예, 이 시장의 주인공이 딱히 한 놈이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더 분산해 보는 거죠. 야, 반도체도 좋아. 오케이, 좋아. 여전히 하반기 때까지 좋아. 근데 야, 이제 또 다른 쪽도 충분히 더 좋은 애들이 많은데 야, 이렇게 실적 좋은데 저평가된 애들이 많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시선을 좀 더 넓혀보는 거야. 대신에 돈의 흐름이 쫙 한 방향으로만 가진 않기 때문에 목표치 자체는 조금 눈을 낮춰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은 넓히되 눈높이는 낮추자. 그러면서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도 좀 더 분할해서 좀 여러 개를 담아놓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 내가 낚싯대를 탁 월척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낚싯대 하나만 몰빵해가지고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좀 펼쳐놓는 거죠. 그물을 펼쳐놓고 자, 수출 잘 돼, 실적 좋아, 저평가돼 있어, 오케이. 너도 그물 여러 가지 그물을 펼쳐놓은 다음에 그물에 물고기가 팔딱 뛰면서 딱 걸렸을 때 한 번씩 회수하는 식으로 전략적인 대응을 하신다면은 그래도 하반기 때까지 좀 나쁘지 않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수출 잘 되고 실적 좋은데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군이 어디가 있어? 라고 좀 정리를 해보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조선,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주요 IT 기기인데 이 기기는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디바이스 쪽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이제 업체들도 이쪽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화장품에 이어서 이제 의약품, 이제 제약 바이오까지도 또 생각보다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서 좀 더 종목 선별을 하신다면 여러분들만의 또 다양한 투자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저는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하반기 때 한 가지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앞서 이제 기회 측면을 봤다면은 한 가지 위기 측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떤 위기가 좀 다가오고 있느냐? 바로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또 기회로 볼 수도 있고 위기로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증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가지 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 지금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5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고, 이제 오늘 촬영 일자 기준으로 드디어 첫 번째 이제 TV 토론회가 시작이 됩니다. 6월 27일인데, 보통 이 TV 토론회를 기점으로 이제 본격적인 대선 랠리가 이제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선이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심지어는 어떤 특징이 올해 있느냐? 미국 대선의 이 대선 토론회가 과거 했던 흐름이랑 비교했을 때 1차 토론회 시기가 거의 3개월 가까이 앞당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11월이 선거일이었다면은 보통 9월 말이나 10월쯤부터 본격적인 토론회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6월 말에 1차 토론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인 대선 랠리가 더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냐면, 사실 기존에 대선이 있던 시기 때마다 이 대선 전후로 VIX 지수 추이가 굉장히 솟구쳤던 특징을 가져가게 됐었습니다. 이 VIX 지수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변동성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왜 나오느냐? 사람들의 불안감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가장 큰 악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를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좋아질까? 나빠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이 캄캄한 어둠 속에 나 홀로 갇혀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어마무시한 불안감에 휩싸일 때, 그때가 비로소 가장 큰 악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래요. 특정한 호재 이슈가 나와 좋아, 또는 악재 이슈가 나와 안 좋아. 그러면 나의 이 심리 자체가 크게 요동하진 않아요. 왜? 이미 발생한 거니까.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대응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막 시한폭탄이 있는데 이게 막 터질지 말지 계속 막 심지어 불꽃은 타오르는데 언제 터질지 말지 모르겠는 그 불안한 상황이 있단 말이죠. 차라리 폭탄이 터져버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차피 맞았으니까 뭐 더 터질 일이 없겠지 하면서 내 할 일 할 거 되면 하면 되는데, 계속 막 폭탄 돌리기를 하면서 이 시한폭탄 내가 잡고 있을 때 터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 휩싸일 때 보통 사람들의 불안 심리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증시의 방향성이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진 않겠지만 이 박스권 내에서의 변동성, 즉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파동의 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다. 그 기간이 주로 대선 시즌 전후로 나오게 됐었는데, 올해에는 이게 조금 더 빨리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토론회가 기존보다 3개월 앞당겨져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좀 더 빠르게 미국 대선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될 테고, 그러면 다음에 바이든 될까 트럼프가 될까, 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계속해서 휩싸이는 기간이 올해 하반기, 특히나 좀 3분기 시즌에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반기 증시를 놓고 봤을 때는 증시의 변동폭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런 만큼 좀 더 시선을 좀 멀리 보시면 좋겠다. 우리가 파도가 이제 높게 칠 때 있어서 당장에 그 파도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파도가 엄청나게 크게 와닿게 되는데,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은 파도의 파고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렇죠? 좀 생각보다 잔잔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시장 올랐네 떨어졌네 이러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큰 방향성을 내다보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차라리 이런 변동성이 클 때는 오히려 변동성을 활용해서 올라갈 때는 좀 팔고 떨어질 때는 좀 사고 하는 이러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러한 변동성이 3분기, 즉 좀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 9월, 10월 있죠. 이럴 때 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슬슬 투자를 조금씩 보수적으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미국 대선을 우리가 이러한 변동성 측면에서의 위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기회를 삼을 수도 있는 게, 미국 대선 시즌 전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특정한 지지율이 높아지는 후보군의 주요 정책 관련된 수혜주가 기대감을 바탕으로 대선 전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특징도 있어요. 이번 1차 토론회 이후로부터 분명 지지율의 격차가 서서히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 과연 누가 지지율이 앞서가는지를 캐치를 하시고 그 후보의 가장 주된 정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종목군에서 그 정책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만한 종목군은 또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선별해서요. 그 남은 하반기 대선 전후까지는 계속해서 좀 집중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정책은 이미 임기 기간 동안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대부분 아실 겁니다. 우리가 크게 보더라도 IRA라는 또 이 법안이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 지원 법안 내지는 또 인프라 이쪽으로도 충분히 계속 지원하려고 하는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이 재선을 한다면 이번 기간 동안의 지지율 격차를 높이면서 쭉쭉쭉쭉 그 기대감을 뽑아내준다면 생각보다 IRA 관련된 법안 수혜주들 대표적으로는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친환경 섹터 이런 쪽에서 좀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IRA 법안에 따른 주요 보조금제 집행 그 예산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쓰여지질 않았대요. 즉 아직 남아있는 예산이 너무나 많은 만큼 내년 이후로부터 실질적인 보다 더 강한 집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오히려 하반기 이후로 그쪽에서 다시금 투자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겠다 싶고, 반대로 트럼프가 된다면 또 달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트럼프는 계속해서 바이든 정책에 대한 폐지 완화를 얘기하며 특히 그린딜 정책 폐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바이든 재선에 비교를 했을 때는 2차 전지나 뭐 신재생 쪽의 힘은 조금은 좀 눌릴 가능성이 있다. 대신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뭐 화석연료 같은 경우로 해서 이제 석유, 뭐 천연가스 이쪽을 오히려 또 키울 수도 있겠고, 트럼프가 된다면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대중국 정책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종식시키면서 대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한다라는 이러한 어찌 보면 탈중국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할 거라는 인식을 많은 투자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이 중국을 많이 더 압박한다면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수혜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제 이제 과거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데이터를 보니까 또 이러한 자료가 있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든 정권 때랑 비교해 보면은 엄청나게 높았던 수치가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흐름이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이 될 기대감이 잡힌다면 반대로 미중 무역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지수가 커질 수가 있겠다. 자, 이게 커진다면은 우리나라의 지수는 아무래도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아직까지는 중국향 수출 의존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이때에도 보시면은 코스피 지수가 미국 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높아질수록 좀 떨어진 흐름이 연출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토론회 이후로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진다 하면은 국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씩 더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고, 이왕 공략을 할 거라면 그러한 탈중국에 따른 이런 중국을 압박하는 데 따른 반사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꾸려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죠. 최근에 미국의 움직임을 보니까 중국 쪽으로의 이제 뭐 관세 압박이라든지 좀 더 이제 뭐 무역적으로의 압박을 이제 펼치고 있는 새로운 산업군들이 뭐 조선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또 확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봤다시피 수출 실적 잘 되고 있는 게 또 저평가되어 있는 게 조선, 의약품 이쪽이 또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모로 만약에 또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진다면 이쪽으로 좀 더 주목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나리오는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다면은 굉장히 방향성을 잡기가 난해해지겠죠. 야, 이거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누가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돈의 흐름 자체가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누가 되든 간에 이거 하나만큼은 할 것 같은데? 라고 할 만한 좀 공통분모로 몰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통분모를 미리부터 좀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두 후보의 공통된 분모는 리쇼어링 우대 인프라 투자 내지는 자국 우선주의 내지 또 반중 기조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반중에 대한 기조는 사실 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너나 할 것 없이 진행을 한다. 그 강도와 방법의 차이다. 그럼 결국 하반기 때까지는 이런 반중 기조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쪽 관련된 수혜 기업들 한번 좀 노려보자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기존에 수혜를 받았던 리쇼어링 인프라 투자, 특히나 지금은 또 AI발 전력망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쪽 데이터 센터 내지 전력망 관련된 투자 움직임에 따른 수혜도 올해 하반기 이후로 또 장기적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는 누가 되든 간에 라는 거를 미리부터 생각해 놓으시고 투자 전략을 좀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올해 하반기 증시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향성 그리고 어떠한 전략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저희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생각한 내용 한번 공유해 드려봤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개별적으로 생각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만의 분명한 기준대로 명확한 확신을 가진 투자를 하셔서 하반기에도 다들 좋은 성과 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최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립하고 공부하는 기간에 있는데 확실히 시장이 많이 급변하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식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크게 변동은 없지만 이제 종목군에서 기존의 주도주에서 막 새로운 주도주도 나오고 또 이게 오르는가 싶더니 또 다른 종목군들도 계속 막 오르고 이런 계속 돈의 흐름 자체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이제 날마다 쫓아다니시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굉장히 어지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현재 시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 제가 그나마 이제 하반기 증시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 또한 어느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위주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같이 보면서 좀 말을 하자면,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국내 주식 기준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이 지표 하나만큼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매달 1일 발표되는 수출입 동향 지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수보다는 수출의 규모가 훨씬 더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계속해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출이 아무래도 더 잘 돼야 되겠죠.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나라 뭐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수도 작고 하기 때문에 수출로 활로를 열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또 앞으로는 더 내수보다는 수출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나라 인구는 이제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라 내수의 시장에 대한 규모는 아무래도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 성장을 더 이제 활발하게 이뤄내기 위해서는 더더욱 수출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예전부터 사실 최근 20년간의 흐름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주식 투자를 할 때에도 수출 데이터를 꼭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결국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은 기업, 즉 앞으로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것이느냐, 지금은 또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매출의 규모에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내수보다는 수출이 매출 성장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최근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제 2014년부터 이제 노란색 그래프가 쭉 가파르게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그게 바로 이제 반도체였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을 현재 주도하고 있는 게 지금 반도체였다. 올해 특히나 강한 움직임이 반도체 쪽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떤 종목군들이 유난히 강했었느냐를 좀 돌아봤을 때 아무래도 반도체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러한 수출 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것도 있고, 물론 AI라는 큰 트렌드로 인해서 그 수혜를 반도체가 또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도 반도체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뭐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제 실적으로도
수출 지표로도 충분히 다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상반기에 강하게 이끌어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의 강세는 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반도체 안에서의 투자 기회는 반도체 수출 지표가 꺾이기 전까지는, 내지는 뭐 AI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서서히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며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반도체 수출 흐름 자체도 가파르게 올라온 이후로 살짝 주춤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연초 이후로 가장 최근까지의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을 봤을 때 역시나 압도적이었던 게 이제 반도체였는데, 잘 보시면 반도체 이후로도 이제 컴퓨터 주변 기기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주요 IT 쪽 기기 관련된 쪽도 수출이 좋아지고 있는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석유 제품이나 자동차 쪽으로도 특정 업종군에서 수출이 좋아지고 있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기존에는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을 멱살 잡고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반도체 주도 장세가 나와줬었는데, 잘 보니까 지금 반도체 말고도 충분히 돈을 잘 벌고 있는 IT, 선박, 석유, 자동차도 있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야, 반도체가 가뜩이나 쌌었는데 지금 AI라는 모멘텀을 바탕으로 실제 수출을 잘해서 돈을 잘 벌고 있네. 야,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돈의 흐름이 반도체 쪽으로 쭉 이동되겠죠.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을 분명 할 겁니다. 투자자들은 내가 반도체 좋아서 사긴 샀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 기업의 실적보다 지금 밸류가 얼마나 되지? 이거는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할 만한 수준까지 반도체가 올라오자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이 어디로?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바로 단기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가파르게 오르다가 살짝 주춤하고, 거기에 동시에 새롭게 기존에는 부각이 안 됐었지만 새롭게 수출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심지어 싼 새로운 업종 내지 종목군들이 많이 지금 질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기존의 반도체에서 다른 쪽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의 투자 흐름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었느냐? 내가 반도체를 가지고 있느냐 마느냐. 즉 주도주 장세에서 내가 그 주도주를 가지고 있느냐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주도주를 가지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주도주가 없다면 시장에서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는데, 지금은 좀 그런 구조에서 달라지고 있다. 기존의 주도주에서 돈의 흐름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새로운 종목군, 새로운 저평가되어 있는 기회를 잡아보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투자자들을 좀 더 어렵게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코스피 지수의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특징을 또 갖고 있느냐? 증시 자체가 크게 봤을 때 이 박스권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증시가 크게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특징에서 또 확인이 되냐면 밑에 보시면 이 거래량 차트와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차트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더라도 거래량 또한 작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일정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 거의 일정한 데이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증시가 가파르게 오를 때 거래량도 증가하고 거래 대금도 증가하고, 증시가 빠질 때는 거래량도 급격히 빠지고 거래대금도 급격히 빠졌던 흐름과 굉장히 또 다른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거래량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일정하다라는 건 무슨 말을 또 의미하느냐? 결국 우리나라 이 코스피 지수에 돈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 돈의 흐름이 신규로 이 시장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기존에 있던 돈들이 급격히 빠져나가지도 않고 계속
비슷한 정도 수준의 자금의 규모의 돈이 계속 그 자리에 빙글빙글 맴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작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 여전히 투자하고 계시고, 근데 또 작년에 투자 안 하셨던 분들 굳이 올해 또 투자 안 하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끼리 계속 좀 전쟁을 좀 펼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렇게 이해를 좀 해봅시다. 자, 상반기까지는 A라는 반도체 주식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가 강해서 자,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은행의 예적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인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쪽에 있는 자산의 이 돈의 흐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반도체를 사고 말 테야 하면 유입된 게 아니라, 자, 기존에 우리 한국 주식 내에 있던 그 자금의 규모가 자체적으로 어디에서 계속 다른 쪽에서 이렇게 돈이 이동됐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측면에서 이동됐을까요? 다른 B라는 종목군에서 C라는 종목군에서 D라는 종목군에서 A를 사기 위해 오히려 B를 팔고 C를 팔고 D를 팔고 A를 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유난히 이 반도체만 강했고 다른 종목군들의 힘은 약했다. 그래서 철저히 주도주를 못 잡았다면 소외받았었고, 주도주를 잡았다면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상황. 시장은 계속해서 그냥 박스권 재미없는 지지부진 계속 그 자리에 맴돌곤 있었지만, 내가 반도체를 잡고 있는 것만으로 나의 자산은 계속해서 불어났고, 내가 반도체를 잡고 있지 못하는 것만으로 나의 자산은 계속해서 줄어든 상황이 연출됐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상반기까지의 주식시장 흐름이었는데, 이게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자, 새로운 자산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안 나오고, 반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데, 뭐가 바뀌었냐?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야, 반도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심지어 반도체의 지금 이익 증가 폭이 그렇게 또 가파르게 계속 상방으로만 가고 있지는 않네. 그러면 슬슬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더 사기는 무리겠다. 내지는 이거 슬슬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A라는 이 반도체 주식군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어디론가 또 향해 갈 텐데, 그 어디가 무엇이느냐? 바로 B, C 이러한 기존에 소외됐던 주식들로 다시금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B, C 이 종목군의 공통된 특징이 뭘까를 봤을 때 앞서 봤었던 수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주요 IT, 더 나아가서 조선, 더 나아가서 이제 자동차, 내지는 최근에 또 북미 유럽향으로 수출을 잘하고 있는 화장품까지도, 음식료까지도 굉장히 좋은데, 자, 이러한 종목군들의 가장 큰 특징이 수출을 잘하고 있으면서 실적이 좋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빠져나왔던 돈들이 이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을 이해하고 해석하시면, 아하, 내가 지금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야 되고 앞으로 어떤 종목군들을 내가 또 새롭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좀 더 전략이 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바라봤을 때 뭔가 이 증시의 방향성보다 더 중요한 게 섹터이자 종목군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증시의 방향성은 어땠습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이게 작년부터 계속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증시 시장의 방향성만 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자, 그 안에서 돈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될까를 본다면 상반기에는 반도체로 재미를 볼 수가 있었고, 이제 앞으로 또 이어지는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아닌 새로운 종목군에서 재미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 중요한 건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새로운 투자 기회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봤을 때
자, 이 자료에서도 지금 반도체 외에 실적 전망에 대한 개선 섹터들이 다수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외에도 지금 운송, 자동차, 소프트웨어, 증권, 조선, 기계 이쪽으로도 충분히 이익이 개선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기 때 마침 7월 1일날 발표되는 6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그거를 보셔야 돼요. 6월 수출입 데이터에서 과연 수출이 굉장히 잘 된 섹터군은 뭐가 있었느냐.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수출이 잘 되고 실적이 좋아지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이라고 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반기에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요?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계속해서 이런 종목군들을 찾아가는 게 좋겠는데 그 종목군에 대한 힌트를 일단 수출입 데이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7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마찬가지 2분기의 실적이 좋게 나왔고 심지어 또 하반기 컨센서스가 높게 형성되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모아가 보는 거죠.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기본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좋아지는 경기 회복 국면 내지 확장 국면으로 향해 가고 있고, 더더욱이나 기존의 주도주였던 반도체 힘이 조금씩 떨어지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왔던 돈들이 충분히 다른 쪽으로 수급이 확산될 수 있을 만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특히나 반도체는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의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만큼 많은 돈이 쏠려 있는 쪽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분명 다른 쪽에서의 그 주가 상승률은 생각보다 또 클 수 있겠다. 많은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수출 잘 되고 실적 잘 나오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공략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봤을 때, 자,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국내 기업 분기별 영업이익 지표인데요. 작년 4분기 이제 저점을 찍은 이후로 올해 1, 2, 3분기 꾸준하게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 이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무엇이느냐? 오케이, 3분기 때까지는 이익이 꾸준하게 이제 성장할 것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무난하게 3분기 때까지 실적 좋은 놈들 위주로 공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주황색이 반도체 업종 영업이익인데, 자, 생각보다 또 반도체는 꾸준하게 4분기 때까지 계속 좋아질 만한 전망이 잡혀 있다라는 것도 좀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좀 더 어려워진 게 뭐냐? 아까 분명 이제 반도체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새로운 종목군으로 이동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그랬을 때 이제 새로운 종목군에서 기회가 더 크게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존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애들이 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돈의 흐름은 결국 한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반도체가 하반기에도 여전히 이익 전망치가 좋아요. 그렇다라는 건 반도체에서 돈이 쉽사리 크게 빠져나오기는 또 어렵다.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반도체가 이익도 좋은데 심지어 AI 모멘텀을 또 생각을 해봤을 때 AI 하반기 때까지 계속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를 봤을 때는 여전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를 사고자 하는 입장에서 굳이 지금 내가 반도체 팔아야 돼?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의 힘의 크기는 하반기 때까지는 오히려 그렇게 또 크진 않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지러운 거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또 작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이 올해까지도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주도주였던 2차 전지를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올해 2차 전지는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좀 주가 상승률이 별로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과 걱정거리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좀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도 나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부분, 오늘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얘기했던 말을 아마 듣고 오셨으면은 느끼셨겠지만, 자, 올해 이제
작년부터 지금까지의 코스피 지수 방향성과 거래량 거래대금 모든 측면을 다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증시 상황은 신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지도 않고 기존의 자금이 크게 이탈되지도 않고 계속해서 작년에 투자를 하시던 분들의 자금이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증시는 크게 봤을 때 박스권 장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증시가 좋아지려면 정말 기업들의 실적이 다 좋아지는 국면이 나오거나 또는 뭐 금리 인하든 뭔가 재정 지출이든 특정한 부분에서 자금을 이제 한국 주식 쪽으로 수혈할 수 있을 만한 뭔가 이러한 통화 정책적인 방향성에 있어서의 변화가 나와야 될 텐데,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환율도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라 사실상 한국 주식에 큰 자금의 규모가 새롭게 유입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작년에 주도주였던 아니면 올해 뭔가 이제 새롭게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싶은 종목들이건 현재 상황에서 크게 오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있는 건 앞서서 우리 같이 얘기했다시피 실제로 돈이 찍히는 기업들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결국 지금 돈에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오르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기대감으로 주식을 올리고 싶다, 뭔가 또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 주가가 올라가길 원한다 하면은 자금이 새롭게 수혈될 만한 이슈, 대표적으로는 통화 정책의 변화가 좀 나올 것을 기대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미국 기준금리의 인하, 거기에 이어서 환율의 하락세를 좀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2차 전지를 봤을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자, 작년에 정말 너무나 좋았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었으면은 너무나 좋은 한 해를 보낼 수가 있었겠죠. 7개월간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업종 자체가 보여줬었기 때문에. 근데 이때 특징을 보시면요. 주가랑 뭐가 같이 움직였었느냐? 퍼가 같이 움직였습니다. PER이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주가도 오르는데 PER, 즉 이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이익치도 같이 따라 올라가줬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기업의 실적이 좋으니까 그만큼 주가도 올라 라는 당위성으로 주가를 계속해서 올릴 수 있었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2차전지 주가가 좋았다. 근데 다만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가가 빠지는데 뭐가 같이 빠진다? 실적치가 같이 빠진다. 그래서 전반적인 소재담부터 시작돼서 2차전지 관련된 업종,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악화되면서 주가도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부터 지금 11개월간 주가가 38%가량 이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제가 2차 전지를 이제 감히 아직은 올라갈 만한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1차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뭔가 신규 자금이 유입될 만한 기대감으로 올릴 만한 명분이 딱히 잡히질 않았어요. 그나마 올릴 만한 명분이 잡힐 수 있는 거는 바이든의 지지율 상승으로 인한 IRA 정책 관련 수혜로 기대감을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을 우리는 한번 놀아봐야 되겠고, 그게 아니고 결국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주가도 결국 오를 텐데, 지금 보면 주가는 이제 크게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PER은 오히려 또 오르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주가는 빠지는데 PER은 오른다? 이 자체가 결국 PER은 지금 이 기업의 시총이 이익 대비 얼마나 평가를 받고 있느냐인데, 지금 이익 대비 주가 평가가 굉장히 과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이 수치 자체가 작년에 기업의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받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말인즉슨 안타깝지만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하락했는데, 오히려 이 실적이 하락한 거에 비교했을 때 지금의 주가 평가는 좀 과도하게 비싸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더 빠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이익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적정 주가를 이제 찾아간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안타깝지만 2차전지는 좀 그렇게 주가가 좀 더 빠질 수 있을 만한 이제 가능성도 보인다. 그래서 결국 2차전지도 1차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이 턴이 나와줘야 됩니다. 실제로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이제 바닥을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도 좀 더 버티고 올라가 줄 수 있는 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가뜩이나 지금 앞서 우리가 같이 공부했다시피 기존의 주도주에서 돈이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주도주로 돈이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어요? 수출 잘 되고 실적 잘 나고 저평가되는 애들이었습니다. 근데 즉 지금 시장에서의 돈의 흐름이 좋아할 만한 그 기준을 2차전지는 아직 갖추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 버티다 힘이 조금씩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우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이제 갖고 계셨던 분들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느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다. 워낙 지금 손실률이 발생한 상황에서 어차피 2차전지를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오히려 이제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환율의 하락과 동시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신규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만한 흐름을 또 기대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실적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기대감으로 신규 자금의 힘으로 그래도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힘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실적이 계속 만년 안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또 캐즘이라는 영역도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고, 또한 만약에 또 바이든이 재선이 된다면 IRA 보조금을 확실하게 더 풀어주면서 우리나라 2차전지 또 북미 쪽으로 진출한 기업들 위주로는 실적 상향이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보유를 하시면서 손실을 좀 최소화하고 이후로 수익까지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저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2차전지를 신규로 공략하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더 참아보심이 어떨까. 차라리 단기적으로는 앞서 봤던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2차전지는 나중에 실제로 실적이 턴하고 그 다음에 PER도 좀 낮은 수준으로 좀 떨어진다면 조금 더 내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때 잡아도 늦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2차전지를 사고 싶다 하면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종목군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내년부터는 확실히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종목을 함께 또 공부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결국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실적 장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 실적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금 얼마를 벌고 있고 앞으로 얼마를 벌 것이느냐가 좀 명확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앞으로의 실적 성장세를 전망할 수 있는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점점점 그 주가 평가가 좀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기업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에코앤드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유를 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2차전지를 공부해 보셨으면 2차전지 4대 요소,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죠? 바로 양극재입니다. 근데 이 양극재 중에서도 가장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전구체예요. 전구체는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이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전구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전구체가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 보시면 거의 8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더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은 게 중국을 압박하는 거예요. 야, 중국 거 쓰지 마. 중국 거 쓰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내재화해. 내재화 안 돼? 그러면 우리 동맹국가들 거 써. 하는 기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전구체를 중국 쪽의 비중을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이 드라이브가 걸릴 지금 상황에 놓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전구체를 중국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받아서 써왔었어요. 근데 중국 거를 이제 안 쓰고 탈피한대요. 그러면 뭐합니까? 중국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 거를 써야 되겠죠. 가령 우리나라 거라든지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 거를 써야 되는데,
이들이 공급할 수 있을 만한 물량은 지금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글로벌 양극재 업체들이 점점 다시 또 2차전지 업황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텐데 그때에 맞춰서 양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전구체를 또 사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올 때 중국 거를 안 사오게 됐을 때 대안이 될 만한 거 업체에게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 이치에서 우리나라 전구체 업체 입장에서는 그 전구체를 받아서 사가려고 하는 사람은 점점 장기적으로 많아질 텐데 이 공급단에서는 경쟁자였던 중국 쪽의 비중이 낮아지니까 공급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국면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전구체 단에서의 쇼티지, 즉 수요가 공급을 뛰어넘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는 경우가 나와요. 이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파는 업체 입장에서 좀 더 비싸게 팝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많은 업체들에게 비싸게 팔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익률은 개선되고 번 돈 가지고 뭘 합니까? 더 많이 팔고자 하는 캐파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P의 상승뿐만 아니라 Q의 상승, 즉 판매가도 높아지고 판매량도 많아지게 되면서 이익 개선 폭이 크게 상승할 만한 국면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전구체 업체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최근까지 전구체 수입 비중, 중국발 비중이 거의 90% 이상, 100% 가까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하이니켈 전구체 생산 능력 및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자, 보세요. 1위부터 3위, 그다음에 4위, 7위, 9위, 10위, 11위. 거의 대다수의 업체가 다 중국 업체였단 말이죠. 중국이 애초에 전구체 85% 가까이 생산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기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 업체 내지는 그 안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 업체 대부분이 중국 쪽도 있겠지만 특히나 북미, 유럽, 우리나라, 일본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중국 거를 점점 배제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중국이 잡아놨던 시장을 중국 거를 안 쓴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대안을 빨리 찾아 나서려고 할 텐데 그 대안으로 지금 우리나라 업체도 여기에 순위권에 포진되어 있죠. 8위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그 다음에 13위에 에코앤드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업체는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성을 좀 확보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근데 제가 왜 에코앤드림을 보려고 하느냐? 보려면은 우리나라 1등 업체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봐야지. 제가 에코앤드림을 보고자 하는 거는 결국 이제 성장성입니다. 성장성.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과거의 데이터가 아니죠. 앞으로의 데이터죠. 앞전에 어떻게 됐었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지금 투자한다? 아니죠. 앞으로 어떻게 더 얼마나 좋아질까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에코앤드림이 지금까지는 좋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부터 국내 양극재 생산 능력에 비해서 전구체 생산 능력은 부족해집니다. 심지어는 LG화학, SK온의 새만금 전구체 공장 투자가 또 잠정 중단됐어요. 즉 전구체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경쟁사들이 밀려나 버린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구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당연히 기존에 납품할 수 있을 업체들은 더 부각받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글로벌 양극재 수요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지금 ESS 수요로 2030년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ESS는 특히 AI랑 연결돼 가지고 데이터 센터 베이스 향으로 수요가 계속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기차 시장이 지금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린다고 해도 양극재는 괜찮거든요. ESS 수요 증가로. 결국 양극재를 만들어서 판매한 업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전구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전기차 시장이 또 턴하면은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기존의 전구체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업체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만한 업체가 앞으로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할 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 우리나라에 지금 새만금 단지, 2차전지 관련 생태계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구체 공장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그 양극재 업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이 전구체를 납품할 수 있는, 앞으로 더 많이 납품할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무엇이냐면 에코앤드림이었다. 왜? 지금 새만금 단지 전구체 공장을 가장 우선시 많이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열심히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내년부터는 연간 3만 5천 톤의 생산 규모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고, 추가로 2030년에는 10만 톤까지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해요. 기존 공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신규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내년부터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슬슬 준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투자 관점으로서.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내년부터 실적 개선 폭이 크게 늘어날 것을 전망할 수 있는데 이미 올해부터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네 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보니까 에코앤드림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이미 전년 대비 98%가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서도 전구체 매출은 지난해보다 300% 넘게 성장했어요. 이 말이 뭡니까? 이미 우리나라의 전구체 업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이미 시작이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공장이 완공되고 가동이 된다? 그러면 그 수혜분을 온전히 다 받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에코앤드림의 전구체 캐파입니다. 캐파를 봤을 때 올해까지는 크게 많지가 않았지만 내년부터 자, 올해 대비 무려 7배나 증가합니다. 1년 만에. 심지어 2030년까지는 거의 21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자, 만들 수 있을 만한 물량이 장기적으로 21배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 전구체가 장기적으로 쇼티지 현상이 이어만 진다면, 중국 쪽 거 안 쓰고 우리나라 거 쓰는 구조로 계속해서 이어만 진다면 그 21배 늘어나는 생산량을 온전히 매출로 다 인식을 해서 주가가 실적을 반영하며 올라가질 수 있지 않을까를 기대해 보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으로. 근데 그 시작점이 이제 내년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보면 전구체 관련 매출 추이도 사실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과 동시에 내년에는 올해 대비 거의 뭐 5배 이상 늘어날 전망까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미 작년 대비 매출액도 100% 이상, 영업이익은 심지어 흑자 전환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 내년에 이제 신규 공장 완공 및 공장 가동이 된다면 확실히 올해 그다음에 작년 매출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앞으로 달성해 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기술력도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미 고객사 맞춤형으로 전구체를 제조할 수 있는 국내 유일 전구체 전문 기업인데 최근에 또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는지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양극재 회사랑 5년간 전구체 공급 계약을 맺을 정도로 장기간 공급 계약을 바탕으로 지금 글로벌 업체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제 최근 이제 주가를 지지부진하게 만들었던 이제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도 이미 한 차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 또 관계자들도 추가 유상증자 없다. 앞으로는 현금 흐름과 차입금으로 증설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만큼. 왜냐? 사실상 올해부터 전구체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내년에 이미 공장이 완공되는 것을 바탕으로 돈을 많이 벌 거기 때문에 기존에 돈을 못 벌어서 어떻게 해서든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했었다면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번 돈 가지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또 도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대표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제 성장의 시작점이 청주 공장으로부터 나아졌었다면 내년부터 가동이 될 새만금 공장은 성장의 가속 페달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본격적인 성장 시점이 나와주고 있고 올해부터 매년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전망해 볼 수가 있겠다 싶은데 한 가지 리스크는 이제 단일 고객사 향이다라는 거, 이게 좀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고객사가 또 다른 고객을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물량을 줄인다든지 이러면은 이 에코앤드림 입장에서는 실적에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캐파 확장을 크게 할 것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객사를 좀 더 다변화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당장에는 이게 크게 우려가 되진 않는 게 최근에 그 고객사 측 요청으로 새만금 공장 완공 시점을 앞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고객사 입장에서 야, 우리 전구체 빨리 필요하니까 그 공장 빨리 좀 지어주라. 그래서 우리한테 좀 빨리 좀 줘라. 그래서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지경으로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단일 고객사 향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부각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또 앞으로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좀 더 해소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꾸준히 한바탕 2020년도 때 당시 기대감으로 올라간 이후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전구체 매출이 발생을 한 만큼 한번 이 박스권을 뚫어줬고, 최근 이제 자금 조달 이슈로 인해 좀 눌려줬지만 다시 재차 앞전에 있던 이 강한 저항 라인대를 돌파 안착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또 앞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향해 가려고 하는 국면에 위치해 있지 않나 싶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보면 아직까지는 올해 실적 데이터가 1분기까지 적자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전망이 잡혀 있는 만큼 흑자가 실제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 이후 이제 하반기 내년까지의 실적 전망치 자체도 좋게만 이제 발표만 된다면 좀 더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앞으로 또 장기적인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좀 올라가 줄 수가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사실 싸다고 보긴 어려워요.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 형태가 싸다고 보긴 어렵지만 결국 장기적인 방향성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특히나 내년부터는 이익이 본격화 개선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인 호흡으로 보시면서 공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2차전지 업황이 좋았으면은 더 이런 기업들이 부각을 크게 받았겠지만, 지금 전반적인 2차전지 업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반도체 좋은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반도체 중에서도 좋은 종목 없어? 좋은 종목 없어? 계속 그쪽으로 돈의 흐름이 계속 이동되는 게 강하다면, 2차전지는 지금 애초에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2차전지 아무리 그 중에서도 돈을 잘 벌고 뭔가 좋은 모멘텀이 있더라도 2차전지라는 이유만으로 안 벌려고 하는 심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돈의 흐름이 강하게 단기적으로 들어오기는 좀 어렵겠지만, 분명 2차전지 업황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흐름을 바탕으로 더 크게 부각될 만한 장기적으로 공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또 공부했던 내용들 이렇게 공유해 드려 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최근 시장을 또 나름대로 공부했던, 그리고 나름대로 하반기 전략을 잡았던 것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려봤는데요. 제가 뭐 주식의 신도 아니고 사실 주식 투자에도 100% 정답도 없기 때문에 제 말이 곧 답이다라고 답을 내리고 바라보기보다는 이러한 생각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러한 관점도 있겠구나, 나는 그런 생각과 좀 다른데 그래도 요거 한번 찾아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의 기준을 나름대로 정립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양념 한 스푼 넣어봤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또 맛있게 드실 그 요리에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좀 조미료가 되길 바라면서 앞으로 하반기 여러분들 부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그 무엇보다 건강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또 언제 또 뵐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뵙기 전까지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웅달 책방 구독자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이제 유튜브 부자TV 채널에서 또 저희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겠습니다. 또 제가 어떤 얘기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한번 놀러와 주세요. 네, 그러면은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 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 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 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 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 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빛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